일단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요거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 있었죠. 그거 빨리빨리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 일단 제일 처음에 질적 특성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무슨 성이요? 신뢰성. 그 다음에 맞게 써라. 요걸 뭐라 그래요?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은 세 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었죠.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뭐뭐가 있었냐면은요,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무슨 상태요?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나오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뭐 나와요? 비용. 우리가 외우는 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외워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오랜만이니까 한번 적을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며칠 안 돼서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초반에야 크게 기억해야 될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시험 전에 이렇게 길게 쉬면 시험 보는데 조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왼쪽을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대변은 부채 증가, 차변은 부채 감소, 대변은 자본 증가, 차변은 자본 감소, 대변은 수익 증가, 차변은 뭐의 감소요?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은 비용 증가, 대변은 비용의 감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50점 나와요. 증가 감소 해갖고 분개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거는 쪽지 시험 안 봅니다. 우리 자산은 크게 1년 안에를 유동, 1년 넘는 걸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인데 왜 안 해오냐면 프로그램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안 해올 겁니다. 요 부분은. 또 저희가 당좌 자산에서 제일 먼저 본 게 요거였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 당좌예금하고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예요. 초반에 못 외우면 후반 가서도 힘들어요. 왜냐면 후반 가면 할 게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뒤에 가서 할 게 줄어듭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대부분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의 성향이 이건 성향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하자주의라 저는 솔직히 시험 보기 전날 공부 안 해요. 그 전에 끝내놔야 잠을 잘 수 있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 성향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 성향 자체가 미리미리 하자라 아마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본인 성향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는 다 다르니까.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이렇게 종류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매출 채권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뭐요? 지급업.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음할인하고 매각거래. 여기 매출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여기까지가 저번에 쪽지시험 본 거였었죠.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대손충당금 관련된 거예요. 뭐 관련된 거요? 대손충당금. 그래서 대손충당금 나오면 보충법.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충당 나오면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보충이라는 게 모자른 거 뭐 하는 거죠?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저거 기다리면 됐고. 우리가 재고자산까지 쪽지시험 보기로 했었죠. 무슨 자산까지요? 재고자산.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량하고 뭐예요? 단가. 그래서 몇 개 사고 팔았느냐, 얼마짜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걸 실지 재고 조사법. 근데 실무 가시면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 섞어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혼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게 섞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얼만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얼만지도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씩 계산한다. 개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 나중에 소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외우라 그랬죠. 가중평균법은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요게 무슨 법이라고요? 이동평균법. 요건 꼭 요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외워야 되냐면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게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세무 2급 같이 볼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전산회계 1급이면 그냥 요것만 외우면 돼요. 이동평균법. 근데 전산세무에서는 요렇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에서 뭐 작성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은 총평균법. 여기는 꼭 요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소입선출법. 나머지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어요. 요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수량하고 뭐요? 단가. 감모손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되게 잘 물어봐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이라고 나오면 원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안 합니다. 회계 처리 안 한다는 뜻이 분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비용 회계 처리 한다. 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무슨 손실, 평가 손실까지였죠. 그래서 적합법에 어디서 회계 처리요? 매출 원가.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건 제가 첫날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거예요. 회사 가시면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그냥 회사 가면은 두 가지만 중요해요. 많이 벌고 적게 쓰고. 맞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저도 사업하면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많이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아껴 쓰는 방법. 왜냐면 많이 벌고 아껴 써야 내가 가져갈 게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그거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아까도 잠깐 인터넷 뉴스에 저거 나오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죽겠다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줄어들긴 해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커피숍 이 동네만 해도 몇 개예요? 요 라인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맞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300m만 가도 못해도 한 4-5개 있을걸요? 여기 쭉 가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긴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돈 먹고 돈 먹기죠 뭐. 스타벅스가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근데 가보면 스타벅스가 가장 어때요? 비싸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은 허영심도 솔직히 있어요. 내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데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뭐.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부채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저기 159페이지.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 부채와 자본거래 볼 건데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우리가 뭐 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헷갈리시면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은 남의 거하고, 부채가 남의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본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도 또 요즘 제일 화두가 집값이잖아요. 네. 집값 계속 올라야 돼요. 맞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순간 이건 곡소리가 아니고 아마 볼만할 거예요. 왜냐면 딴 게 문제가 아니고 40, 50대가 많이 샀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30대예요. 거기에다 어저께 뉴스에는 10대도 덤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0대야 어차피 부모가 내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20, 30대들 중에서 영끌하는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올라야 돼요.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계속 올라야 돼요.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면 진짜 볼만할 거예요. 진짜로 한강에서 번호표 뽑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힘들면 한강 가야 된다고. 진짜 근데 한강 갈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계속 오를까요? 강남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강남을 사야지. 인천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맥스예요. 저희 부모님 집도 올랐어요. 그 전에 한 1억 8천, 1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 5천에서 3억?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거 팔고 나오면 새 집 못 사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팔고 옆집에 비슷한 평수로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걸 팔고 옆집으로 가면 평수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대출을 더 받거나. 그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자산은 뭐하고 뭘로 되어 있다고요?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를 자산 등식이라고도 하고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돈,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고 빚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뭐라고도 해요? 채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결론은 좋은 용어는 아니죠. 부채가 많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적은 게 좋아야 되는데 부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집값 계속 오르고 어쨌든 결혼하면 대부분 빚이 생겨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빚이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빚이 없었는데. 근데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전세를 가려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요즘 나이가 조금 늦춰져서 30대 중반에 간다라고 쳐요. 4년제 졸업하고 30대 중반에 간다라고 치면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모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얼마 못 모아요. 진짜 잘 모아야 1억. 진짜 잘 모아야 1억이에요. 못 모았으면은 뭐 한 몇천? 한 4, 5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못 가잖아요. 전세도. 요즘 빌라 전세도 1억 넘는데. 상황이.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죠. 그래서 요거는 안 좋은 거니까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돈 벌려면은 투자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대신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에 잃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뭐예요? 커요. 네. 그걸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돈 벌려면은 어쨌든 모험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험이 모 아니면 도식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날리고 주식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지금 저기 중국 난리 났잖아요. 헝다그룹? 우리나라로 치면 LG SK예요. 근데 조만간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은 일단 안 망했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이자 갚았다고. 근데 거기가 만약에 망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은 있어요. 그 영향이 이제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주식 쪽으로 올지 부동산 쪽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 자체가 부동산 회사라. 잘하면 부동산 쪽으로도 어쨌든 영향이 조금은 올 수는 있는데, 그 누구도 예측은 못 하더라고요. 뭐 전문가들 말로는 약할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어디 뭐 잘 맞췄어요? 찍어서 맞췄지. 저는 우리나라 전문가들 안 믿어요, 별로. 왜냐면 특히 부동산 쪽은 부동산 다 찍어서 맞추는 거지.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오르다가 멈출 수 있다. 보합세다. 그 얘기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보합세면 뭐예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얘기는 3살짜리도 해요. 오르면 왜 오는지 맞추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전문가야. 그냥 돈 받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유동하고 비유동. 요렇게 나오면 우리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그래서 돈 갚는 게 1년 안에 갚아야 돼. 돈 빌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한테 10만원 빌렸어. 2달 후에 주기로 했어. 그러면 그거는 유동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10년 후에,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 유동부채 있을 거예요. 159페이지. 거기에서 7번 잘 봐주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7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외상매입금은 외상으로 샀을 때, 지급어음은 어음으로 뭐 했을 때요?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고, 미지급금, 선수금 있는데 거기 선수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요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예수금은 거기 지문에는 타인의 현금성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주로 뭘로 쓰이냐면은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뭐 내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세금 내기 위해서 받은 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 받으면은 4대 보험 띄죠? 그 다음에 소득세 띄죠? 지방소득세 띄죠? 그런 것들이 다 무슨 금이 되는 거세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나오면은 수금이 돈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받은 거냐면은 뭐 내려고요? 세금 내려고 받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금 나오면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라고 나오면은 뭐 내기 위해서요? 세금 내기 위해서. 계속 오르죠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기 인터넷 신문에 하나 떴더라고요. 월급 빼놓고 다 오를 거라고. 근데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수도요금 오를 거고, 전기요금 당연히 오를 거고, 핵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덜 쓰게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라면값도 올랐고, 과자값도 올랐고, 밀가루값 올라갔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만 안 올라요? 월급만 안 올라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생긴 거예요. 아마 제 장담하는데 최저임금이 꼭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단점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 없었으면 아직도 신입들은 120만원, 130만원 받고 다닐걸요?
장담하는데 100%. 제 첫 직장이 120, 130이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최저임금 그 당시엔 없었을 때예요. 그때 150 받고 왔었어요. 진짜로. 최저임금이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 그거 없었으면 지금 신입도 120, 130이에요. 진짜. 저 아는 애는 60 받고 세무사 사무실 다니는 애도 있어요. 몇 년 전이야? 한 15년? 아니구나. 15년 더 된 얘기네. 어쨌든 20년은 안 됐어요. 20년은 안 됐고 한 15년, 한 17년 전? 그때쯤에 세무사 사무실 60, 70? 내 첫 직장이 얼마였더라? 120이었나 130. 그 돈 주고 다닐래? 그러면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닐 거죠. 그나마 지금 최저임금이 생겨서 그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쌀 때였었으니까. 근데 물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이 못 쫓아가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7번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산. 그리고 제가 결산이라고 적어드리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이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유동이라고 나오면 1년 이내예요. 무조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라고 나오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때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게 빚 갚기로 한 게 1년이 넘던 거예요. 근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걸 왜 써주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재무회계예요. 뭐라고요? 재무회계는 주목적이 남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준다고요?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이 남한테 보여줄 때 하나라도 자세하게 보여줘야 될까요? 대충 보여줘야 될까요?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거를 보고 이 회사는 부채가 있었는데 원래는 길었던 거네. 근데 이제 짧아졌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게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요걸 보고 원래 이 부채는 나중에 갚으려 1년보다 긴 거였구나.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된 거예요? 1년 이내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요거는 요거 연습할 때 또 볼 거예요. 무슨 연습할 때요? 결산 연습할 때. 결산 따로 연습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제가 따로 연습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거나 자주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쉬운 거는 몇 번 봐도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거는 자꾸 봐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연습하는 거는 어렵거나 아니면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유동 부채에서는 3번하고 4번만 볼 거예요. 나머지들은 수업 들으면서 보시면 되고 3번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사채. 그래서 사채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러시앤 캐시, 미즈 사랑, 사나머니 이런 거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사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예요. 무슨 채라고요? 회사채. 그래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발행하는 건 국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돈 필요하면 발행하는 게 뭐예요? 지방채. 그래서 한때 인천이 TV에 되게 자주 나왔어요. 안 좋은 거 1등으로. 뭐 1등이었어요? 지방채 1등이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1등 아닙니다. 현재 1등은 평창이에요. 얼마 전에 하셨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래서 현재는 평창이 1등이고 인천이 2등인가 3등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1등만 TV에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천이 좀 덜 나와요, TV에. 예전에 그 썰전이란 프로 있었잖아요. 정치인들 나오는 거. 거기에도 인천이 종종 나왔어요.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왜요? 1등이었으니까.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1등이 아니다 보니까 덜 나올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 끝났죠, 얼마 전에. 2등, 3등 안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등만 알아줘요? 1등만.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몇 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참 그래요, 보면은. 동메달, 은메달 땄을 때는 잘했다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1등만 TV에 나와. 대부분 다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돈 빌리는 겁니다. 뭐 빌리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채 발행하고 사채 상각. 이거는 암기로 대체할 거예요. 원래는 내용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로 대체할 겁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안 드린다, 그건 아닙니다. 설명은 일단 다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는 액면 이자율이라는 걸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로 발행하고,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설명, 먼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사채 상각. 네, 요거는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상각액은 이건 2장짜리 그대로 있어요.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씩 또 파야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요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암기로 대체할 거예요. 원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행인 게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거든요. 요건 중급 회계 나오는데 나와요. 근데 저희는 회계 원리라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사채라는 게 돈 빌리는 거라 그랬어요. 뭐 빌리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 그래서 이자율이 2가지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건 필요 없지.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액면 이자율은 회사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회사.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말은 안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10% 준다라고 볼게요. 이자를 몇 프로 준다고요? 10%. 근데 은행에서도 10%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두 개가 어떻죠? 똑같죠. 요때는 투자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에 투자나 은행에 투자나 서로 10%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데 가면 되겠죠. 나는 회사에다 투자할 거야. 그러면 회사에다 투자하면 되고, 나는 은행으로 갈 거야.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회사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은행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이거는 맡기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 그래서 명절이었었죠. 어저께 같지? 네. 그 명절 때 뉴스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사람이 없대. 근데 시장에 사람 많았어요. 네. 저는 안 갔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꼬맹이가 뭐 좀 사러 갔었는데 사람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더 잘 되려면 하나만 고쳐도 아마 지금보다 2배 이상 잘 될걸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주차장. 네. 저도 와이프가 시장 가자 그러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꼬맹이 됐고 버스 타고 못 가니까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불법 주차는 신경 쓰여서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주차장만 잘 해결해도 지금보다 2~3배는 더 잘 될 건데, 왜냐면 실제 가서 사보면 시장이 더 싸요, 마트보다. 근데 이제 마트로 가는 이유는 마트가 깨끗하고 주차하기 편하고, 그것 때문에 마트 가는 거지. 아마 가격이 훨씬 더 시장이 싸기 때문에 시장에 진짜 주차장만 잘 되어 있으면 시장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딴 데는 돈을 써도 희한하게 주차장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주겠대. 근데 은행에 넣으면 몇 프로 줘요? 8%. 그러면 회사에 투자하면 몇 프로 더 받을 수 있죠? 2% 더 받을 수 있죠. 2%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억이 있어요. 몇 억이요? 100억. 100억에 2%면 몇 억이에요? 2억이에요.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한테 투자하냐? 아니면 은행에 투자하냐.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1%만 차이 나도 옮겨요. 왜냐면 100억 갖고 있으면 1%면 몇 억이에요? 1억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 돈이. 근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1%에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어차피 통장에 얼마 없어. 제가 그냥 슬플 때가 말일이에요. 말일 되면 저번 달엔가 43,000원 있더라고요, 통장에. 다 나가고. 대신 적금 들고 있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 적금으로 지금 돈 쌓고 있고 통장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이자를 더 주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 우리가 할증이라는 용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죠? 택시. 그래서 택시 12시 되면은 할증 붙잖아요. 그러면 할증은 비싸다라는 건 대부분 알죠. 그래서 12시 전에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택시 빨리 타려고. 아저씨들은 또 안 태우려고 그래요. 맞죠? 왜요? 12시 넘어야 돈 더 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10%를 하려고 그래요? 8%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10%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많이 주면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못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지점이 되면 안 살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면 그 지점 딱 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일보다는 떨어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지점은 아무도 몰라요.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 지점을 알면 대박이죠. 그 지점 됐을 때 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0% 주는데 은행에 넣으면 13% 주겠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로 올까요? 은행으로 갈까요? 은행으로 가면 우리 거 안 팔리겠죠. 그러면 안 팔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별거 없어요. 잘 팔려. 그럼 가격 올리면 돼요. 근데 가격 올렸는데도 팔려. 그러면 또 뭐 하면 돼요? 올리면 돼요. 지금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올리고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이 나오죠? 안 팔리는 타이밍이 나오죠. 그럼 안 팔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내리면 되죠. 그래서 강남 집값 떨어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00년 동안 아무도 못 사게 하면은 떨어져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어느 지점 되면은 떨어지는 타이밍은 옵니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근데 팔 사람은 많아. 그럼 가격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살 사람은 많아. 근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어. 그럼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에 백화점에서 샤넬이었나? 어쨌든 그 유명한 여자분들 그 백 관련된 브랜드에서 할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사진 찍은 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백화점 샀다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기어가는 사진. 왜냐면 1등으로 가야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격이 비싸도 되죠. 왜요? 살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 집은 문만 열면 파리만 날려. 그럼 가격을 뭐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장사 안 되는데 가격을 안 내리지? 그 얘기 하는데 못 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리는 건 쉽거든요. 근데 내렸다 올리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가격이 얼마로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떨어진 가격으로 한번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오르면 안 사요. 왜냐면 그 전에 샀었던 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저도 마트 가면 이제 꼬맹이하고 저도 약간 입맛이 아가 입맛이라 햄 종종 사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2+1 들은 거, 3개 들은 거를 몇 번 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3개만 찾아다녀요. 1+1 말고 1+2 이런 거 없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뭔가를 받으면 원래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나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아줌마들이 슬슬 꼬시잖아요. 지금 사시면 하나 더 붙여주겠다고. 또 가서 또 사는 거죠. 약간 그런 거에 좀 약해요. 먹을 거에. 왜냐면 낙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서 먹는 낙으로라도 살아야죠.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거를 제가 한 줄로 써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비싸게 팔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요? 살 사람이 뭐 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저기 새마을 금고나 축협이나 수협 막 이런 데에서 적금 막 5%짜리 6%짜리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맞죠? 왜요? 1%만 해도 어쨌든 나한테 들어오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서라도 내가 가입하면은 100원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돈 조금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마음은. 근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참 그래요. 저도 내 나이 또래에서 20대 후반에 그래도 세금 다 떼고 한 350에서 400씩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적은 편 아니에요. 20대 후반에 350, 400이면은 거의 10% 안에 들어가요. 대기업 다녀도 그 정도밖에 못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못 벌어요. 그때는 이제 일만 할 때여갖고. 근데 돈 찾아서 다녀보면 나이 들어서 그 생각 듭니다. 그때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드냐면 골병 들겠다. 돈은 버는데. 근데 대부분 그래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알아요. 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것도 1, 2년이지. 그렇게 몇십 년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역풍이 와요. 내 몸만 뭐예요?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겠다라는 정도만 벌면 되지. 더 벌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은 내 생활도 없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여행 못 다녀요. 오히려. 왜 못 다니는지 알아요? 여행 갔다 오면은 그 돈이 없어지는데. 돈 많이 벌면 누구만 좋냐면 자식들만 좋아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 그걸 봤어요. 저 예전에 김포노인복지회관에서 한 6년 일했었거든요. 어르신들 수업했었는데 그 당시가 김포가 이제 발전한 시대예요. 그 전에 저 있었을 때는 진짜 조금만 차 끌고 나가면 논밭이었어요. 지금은 다 아파트고. 거기에서 몇백억 받으신 분도 있어요. 보상으로만. 몇십억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돈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하고 친해져서 대화를 했었는데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의 어머님이 송도 아시죠? 아니다, 송도가 아니구나. 연안부두 알죠? 연안부두 쪽에 엄청 큰 주차장을 갖고 계신데요. 그리고 빌딩도 한 3-4채? 근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대요. 그리고 돈이 몇백억 있는데도 버스 타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신대요. 사부인 돈 많이 쓰고 가시라고. 어차피 가면 그거 다 누가 가져요? 자식들이 가지죠? 못 쓰신대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럼 자식들만 좋은 거예요. 맞죠? 그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적당히 쓰고 적당히 물려주고 적당히 갖는 게 좋은데 그 적당히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적당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적당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그려서 하시면 돼요. 1,000만 원 벌려면 벌 수는 있어요. 365일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일자리 있잖아요. 힘든 일 많아요. 근데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저도 제 주변에서 저도 원래 이게 학원 강사가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저도 이거 안 됐으면 지금 아마 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했었던 운전 쪽으로 원래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이것도 안 되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죠. 힘든 일이니까. 극구 반대하셔갖고 뭐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 몸을 잘 아는데 힘든 일 못하는 몸이에요. 이 몸 자체가.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만약에 막노동을 한다 그러면 이틀 일하고 한 달 누워 있어야 되는 몸 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은 안 맞더라고요. 해봤는데 몇 번 도전해봤는데 안 맞아요. 그리고 다 자기
그거대로 하는 거죠. 뭐. 제 동생은 사무실 일 못해요. 제 동생은 사무실 좋은 데 다녔었는데 싫어갖고 때려쳤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걔는 지금은 기계 만지는 거예요. 뭐 자동화 기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보는 거긴 한데 자기는 몸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고 저는 머리를 쓰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이고 다 사람들마다 그게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 외울 거예요. 무슨 이자율 기준이라고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크다는 뜻은 뭐냐면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이자를. 그럼 이자 많이 주면 살 사람 많으니까 어떻게 삽시다? 비싸게. 그 다음에 이자 조금 주면은 살 사람 많다 적다? 적다. 적으니까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리고 요거는 외울 건데요. 이거 시험 문제 왜 나오냐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뜻은 알잖아요. 할증은 비싸. 그 다음에 할인은요? 싸. 이건 알죠. 근데 우리가 원래 할증과 할인이라는 건 반대다 보니까 같이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죠. 근데 얘네는 둘 다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교재 저기 17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것만 보고 쉴게요. 175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야?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사체에서 상각 나오면 증가라고 나와야 돼요.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증가. 근데 3번에 뭐라고 써있죠? 감소라고 써있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맞추려고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잖아요. 할증은 비싸, 할인은 싸. 그러면은 반대적인 개념인데 유일하게 상각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둘 다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할증은 비싸대. 할인은 싸대. 그러면 대부분 이거 반대네. 그러니까 2번에 증가한대. 그러면 3번에 감소한대. 맞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것만 유일하게 둘 다 뭐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서 좀 외울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3시에 거기 뒤에 거 볼게요. 그리고 오늘 재무회계 끝나요. 미리 설명드리면 원가회계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날 끝나요. 그리고 이 속도로 나가면 수요일쯤이면은 이론 거의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